우선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누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해 보입니까? 사실 지난주에 방송 끝나면서 제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일이 계속 터지니까요. 국회로 되돌아온 양국관리법 개정안. 농민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당 민생 119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열량이 낮은 쌀의 효용을 알리자면서 다이어트하는 여성들 얘기를 꺼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169석 민주당을 상대로 원내 협상을 이끌어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 달서울 3선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물갈이의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전과 보안과 경호에서 모두 비공식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세 가지 모두 실패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저걸 찍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경호상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민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예. 하루 더 나가면 적격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큰 문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미국의 우리 정부 감청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마은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자신과 관련한 실언으로 두 차례 사과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두둔하는가 하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요구했던 황교안 전 대표 주장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게.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3일 전에 저하고 좀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약속 좀 해주십시오.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먹기 다 먹기 캠페인 얘기를 했다가 한 이틀 정도 시끌시끌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한 5% 이상은 누군지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부산에 갔다가 횟집 간 얘기가 또 주말 내내 시끄럽더니 이제 도청 얘기가 터졌고, 또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5가지 사건이 전부 사실 여당 쪽입니다. 이것도 이채로운데 묶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뭐 저도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왜 그런 거 같냐라고 네.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죠. 안 좋으니까 안 좋지. 안 좋으니까 안 좋다. 그런 거예요. 안 좋으니까 위축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권을 향해 가지고 네. 약간만 뭐가 있어도 확 화를 내니까 또 위축되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요즘 지지율 안 좋다. 민생 행보, 지방 행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순천, 대구, 부산 이런 것 같아요. 순천 가가지고는 김건희 여사 사진에 대해 가지고 대구는 별 문제는 없는데 대구 간 거랑 이제 제주도 안 간 거랑 엮여가지고 뭐 격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서문시장 100주년은 격이 높냐 이렇게 나오고, 부산 가서는 이것도 부산도 뭐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니까 또 이제 시비 걸리고,
그런 식이죠. 윤 실장님이 이제 메시지 전문가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메시지잖아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메시지는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뭐 다 많았죠. 뭐 밥도 있었고 그다음 뭐 격도 있었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일관된 문제점들은 키 메시지가 없어요. 키 메시지. 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하고 늘리고 변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키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뭐 순발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키 메시지가 없으니까 언론 같은 데 이제 출연을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못하면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공세적 질문을 당하잖아요. 수비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실에 있던 어떤 사람은 잘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공격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골이 안 들어갔는데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비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 먹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수비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뭐 대통령 선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로 2018년 지방선거부터 2020년까지 그 총선까지 이제 지방선거는 홍준표 대표가 치렀고 총선은 한교안 대표 체제로 치렀는데 이게 다키스트 아워예요. 이때가 2020년 총선 때도 180석을 민주당이 한다라는 건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대참패, 역사적 참패, 그것도 그 단어도 좀 뭐 역사적이라는 단어도 좀 부족한데 어쨌든 이 참패를 맞을 때까지 그 3단 콤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정강훈 목사, 전성기대 광장에서. 두 번째는 보수 유튜버의 전성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부터 한교안 대표 체제까지 자유우파란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총선 앞두고 한교안 대표 체제 때는 국회에 뭐 보수 유튜버들 문을 열어갖고 막 국회에 뭐 난입하고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그걸 지우고 또 덮어놓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100% 당원 투표를 하면서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났어요. 그게 김재원 최고가 아마 그 뭐 정강훈 목사 교회 가서 찍힌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거기 보면 정강훈 목사도 있고 그 신혜식이라는 유튜버도 있고 김재원 3명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정강훈 목사가 이제 아주 지금 뭐 큰 소리를 치고 그다음에 또 보수 유튜버들이 다시 영향력을 또 넓혀가고 있고 김재원 최고는 우파를 통일했다라는 그 말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논란이 된 발언은 우리 시간 어제 오전 미국 애틀랜타 교민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민주노총의 정치구호가 난동하는 장이 됐는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결집해 맞서고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우파 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전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말. 자, 이렇게 되면 100번 당원 투표가 되면 총선 출마자들 어디 가겠습니까? 총선 출마자들 가면 조직을 갖다가 뭐 우리가 몇만 명 있는데 그 동네로 한 1000명, 2000명 우리가 전입시켜 놓을게. 뭐 이렇게 나오면 국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모집을 할 수가 없는데 뭐 1000명, 2000명이든 거기 전입시켜 주겠다고 하면 기가 쏠깃한 거죠. 또 보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당원들 속간해야 된다. 뭐 이제 뒤늦게 속간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몰랐냐는 거예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원 투표가 자랑스럽고 뭐 다 그때도 저도 수도 없이 글도 쓰고 방송 나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알면서 하고 나서 다 알면서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냥 마치 몰랐다는 듯이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우선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누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냐. 그 당연히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정적인 걸 지어놨는데 이걸 다 살려놨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이 메커닉스가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영향력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좀 답답하게 여기는 건요. 다 예측됐던 거고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뭐 그건 그분의 정책 자유지만 한국교회가 내년에 총선에서 한 200명 당선시켜야 된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분명하게 이 얘기를 정리해야지 본인 리더십도 쓰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유보적이거나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필요한 때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김기현 대표가 도대체 무슨 그 약점이 잡혀서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무슨 도움을 받았길래 저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좀 대변을 하자면 뭐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당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쪽 몸집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 당원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당 그런 얘기가 당원도 있다. 아닌 분이 네. 저러니까 문제다.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야지 우리 당 당원이 아닌 분이니까 그렇죠. 내가 말 안 한다라고 하면 계속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이 문제는 저는 자유우파란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자기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제가 논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주장이 중도층이나 2030의 지지를 받지를 못할 거라는 얘기를 저는 캠페인 역할에서 드리는 거고 그 주장대로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이미 다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그 문제를 정리한 거고 탄핵 문제부터 해서 그런 보수 유튜버들 문제부터 다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고 이도 대표까지 정리를 한 것인데 이게 고스란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100% 당원 투표를 전당대회 때 한다 그랬다. 그 비대위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본인이 잘못했다고 나와야죠. 그리고 비대위원들 다 손들고 나와야죠. 우리가 그때 뭐 잘못 판단했다. 오판했다. 잘못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당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다니면 됩니까?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놓고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만 했습니다. 뭐 좋던 나쁘던 뭐 희소식이든 뭐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 스토브리고 야구 팬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면은 네. 우리 선수들이 되게 오래 보여요. 경기하는 동안 오래 보이는 게 수비 쪽에서 오래 보여. 에러하고 마음이 뭐 아픕니다. 폭도 던지고 포볼 나면서 네, 네. 그러니까 타자들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수비수하고 투수 얼굴만 계속 보여.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뭐 민주당이 홈런 치고 이러다 빵빵 치는 게 아니라 이럴 땐 가만히 있어야죠. 즐겨야죠.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질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당직을 바꾼다 뭐 한다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단일 대우 체제로 그러니까 친명이고 비명이고 없고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단일 대우로 치를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갖고 저는 처음엔 10% 그랬다 지금 한 5%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치르기 어렵다고 보냐 하면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략이 저는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위험하다는 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다.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거는 80년대 운동권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러려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게 안기부가 됐든 보안사가 됐든 경찰 검찰의 수사를 다 부인하는 거죠. 조작이다. 그 재판도 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심을 얻습니다. 민심을 얻는 대신에 리스크는 뭐냐면 형량이 올라가요. 형량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잖아요. 이 독재 밑에 어떻게 반성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정책으로 돌파한다고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지금 위험하다고 보이는 거는 정경심 교수가 4년형을 받을 때도 제가 그 느낌을 받았는데 판사가 반성을 안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공직선거법상 지금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는 건 인정했어요. 안다는 거의 정의가 뭐냐, 안다는 거 이제 이걸로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판사가 판단했을 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렇게 때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도 그만둬야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나올 수가 없고 공천했던 민주당은 400 몇십억을 다시 뱉어내야 된다는데, 야 이렇게 엄한 벌을 줘야 되는 거가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정도의 말 갖고 할 수 있는 거냐 이 판단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유죄는 유죄다. 알긴 알았다. 이렇게 되면 되게 한 80만 원 정도를 준 거예요. 80만 원을 줄 때 전제는 뭐냐.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거 전제 위에서 있는 건데 정치로 돌파할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세게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수많은 지금 대장동이나 뭐 성남 FC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의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걸 다 법리로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밑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저는 오히려 아니 그냥 내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저 거짓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배지를 떼는 거는 좀 가혹해 보이니까 판사도 그런 고민이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한 8, 90만 원 나왔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논리가 박 대표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선거 다 해봤지만 실수였다. 선거 하다 보니까 언급결에 나왔다라고 하면 판사가 그걸 뭐 알고 속아주고 모르고 속아주고 그 실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잘못했지만 뭐 반성하고 있으니까 뭐 80만 원 하는 건데 이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는 거고 판사도 80만 원, 90만 원 주고 싶어도 못 줄 거다. 저도 민주당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를 더 하자면은 운동 경기나 전쟁 같은 데서 강한 팀들은 상대가 실수하고 하면 밀어붙이잖아요. 네. 쫙 밀어붙이는. 그럼 정치로 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중원을 치고 들어가거나 후반까지 노리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후쿠시마 가죠. 그럼 뭐 이재명 대표뿐입니까? 조국 장관 물론 뭐 민주당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따님하고 전국 손에 콘서트를 해서 지지자들 열광을 받고 있고 또 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한다고 또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저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예요. 이런 행보들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지난 3년간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1년이라고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당 중에 지금 두 당을 상당히 비판을 두 분이 많이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해 보입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보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여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다수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제 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참 이제 흥미로운 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낮아져 가지고 정부가 뭘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은 국회가 주목받으면 또 욕먹어. 그럼 이제 국회가 좀 조용하게 있으면 정부가 욕먹고 뭐 이래 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거는 다 나온 거 아닌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요리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것은 국정 운영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예컨대 개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잘했다 못했다. 그 왜 이런 뭐 도덕적 기준을 뭐 못 걸렀냐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위기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다칠 수 있지도 모르는 위협들이 훨씬 더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남아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한 방에 큰 거, 이제 유무죄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을 늘 드리는데 정당이나 이런데 위기에 동의하느냐? 원인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위기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도 좀 비교적 명확해요. 물론 원인은 야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만 물을 수 있냐. 이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5년의 평가가 녹아 있고 있는 거다. 근데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래도 원인에 대해서 굵직굵직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나와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의 문제는 위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처음 시작부터. 위기감이 없어요. 네네.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100% 당원 투표를 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고 그 뒤에 이어진 뭐 원내대표 선거도 보면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은 민심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게 뭐 영남 지도부가 됐든 뭐 그런 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는 거죠 지금.